옛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지만 태연시라는 조용하고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당시 모든 시민의 충격과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 희생자는 오랜 세월 슈퍼마켓을 운영해온 박동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아내와 세 아이를 부양하며 태연시 사람들과도 꽤나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맞이하듯 언제나 환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가게가 굳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가 슈퍼마켓 안에서 처참히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잔인하게 훼손된 흔적과 함께 작은 혈흔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목격자 또한 거의 없어 사건 수사는 한없이 미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는 뜻밖의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 정황상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평소 태연시 청년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이세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박동훈의 곁에서 발견된 이세준의 휴대폰 케이스가 문제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고 근처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어떤 전화를 건 사람을 봤다는 모호한 목격자의 증언까지 겹치면서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세준은 체포 직후부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태연시 경찰서에서 제출한 여러 증거물과 해당 사건 직전 오간 말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은 그의 목소리를 묵살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밤 이세준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친구의 알리바이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정확한 시간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언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아무래도 저 청년이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듯 대중의 시선은 매섭게 그를 범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변호사조차도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결심 공판을 통해 이세준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진실은 그렇게 긴 시간 감옥 벽 뒤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연 씨는 더욱 발전하고 변화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몇 채 들어서고 상권이 재편되며 신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30년 전에 그 사건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인 박동훈의 가족들에게는 그 사건이 악몽이자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박동훈의 아내 이미숙과 세 아이 장남 박성호, 차남 박성진, 그리고 막내딸 박혜연은 아버지를 잃은 뒤 각자의 길을 찾아가며 삶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장남인 박성호는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후 검사 생활을 거쳐 현재는 태연시 지방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역시 아버지를 잃은 뒤 정의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가 공판을 진행할 때 보이는 태도는 냉철했으며 범죄자들에게는 단호한 판결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재판에서만큼은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증거로 말하는 원칙주의자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박성호가 판사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흐르던 시간이 어느덧 30년 가까이 되던 해, 박성호는 뜻밖의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지는 교도소에 설치된 병동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살인범으로 낙인 찍혀 30년을 복역해온 이세준이었습니다. 이세준은 말기 암 선고를 받은 뒤 얼마 남지 않은 삶에서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간곡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편지를 받아본 박성호의 심경은 복잡했습니다. 원망, 분노, 당혹스러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호기심이 뒤엉켰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서 지금껏 증오해온 아버지의 원수로부터 온 편지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법관으로서도 진실이라는 단어만큼은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세준은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만 그 증인이 왜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신이 없다는 점,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증거물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내가 정말 범인이라면 이런 편지를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죽기 전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제가 울부짖고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당신만큼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끝맺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박성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미숙과 남동생, 여동생 모두 여전히 그 사건을 떠올리면 괴로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서야 또 다시 이야기를 꺼내봤자 상처만 준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만약 이 편지 내용의 일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그것을 묵살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적인 감정과 직업적인 소명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혼자서 조용히 30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수사 자료, 법정 판결문, 그리고 자신이 겨우 18살 소년이었을 때 본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현장 분위기 등을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박성호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실, 증거물들의 정황적 모순,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 중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정적 증거라고 여겨졌던 이세준의 휴대폰 케이스가 과연 어떻게 살해 현장에 떨어져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점이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휴대폰 케이스가 떨어져 있었다는 기사 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어떻게 경찰이 그것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애매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 당시 몇몇 이웃들은 박동훈의 가게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았다는 증언을 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증언마다 제각각이라는 이유로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살인사건이 일어난 직후 갑작스럽게 도시를 떠난 몇몇 이웃들도 있었다는 소문이 전해졌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박성호는 결국 그 편지 속 내용을 조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자신이 감정에 휩쓸려 아버지 사건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희망에 눈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습니다. 그 무렵 박성호는 교도소 병동에 있는 이세준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판사 신분으로 접근하기에는 여러 절차가 필요했기에 정식 면회 신청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몇 주 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겁게 문이 열리는 교도소 병동을 들어섰습니다. 이세준은 암에 시달려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허연 머리카락, 그가 손을 떨며 겨우 숨을 고르는 모습은 이미 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를 마주하자 이세준은 순간 눈물을 글썽였으나 이내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호는 만감이 교차했지만 판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편지를 보냈습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세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떨며 답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더군요. 변호사도 그리고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나니 다시 한번 간절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괜찮으니 제 억울함을 알아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피해자의 아들이자 법관이시니까 혹시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까 생각했습니다. 박성호는 그 억울함이라는 표현에 미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세준은 눈을 깜빡이며 30년 전 그날에 대해 다시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시간으로 지목된 구간,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셨던 사실. 그러나 그 증인이 왜 법정에서 제대로 알리바이를 증언하지 못했는지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시 취준생이었는데 경찰이 처음부터 제게 불리하게 진술하도록 압박했을 수도 있고 혹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세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한과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몇 마디 대화만으로 박성호가 바로 그를 믿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세준이 말하는 상황들은 새삼 30년 전 사건 기록에서 자기가 느꼈던 의문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컨대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증거물의 위치나 상태에 대해 경찰이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과 이세준이 언급한 휴대폰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접촉해 보았고 그의 권위를 존중하는 동료, 검사나 변호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사건을 재분석하고 싶은데 혹시 중립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성호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비밀스럽지만 열정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결정적 목격자로 나섰던 박 모 씨가 사건 직후 태연 씨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격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소문도 어딘가 돌았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박 모 씨는 사건 이후 상당한 돈을 마련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버렸고 그 뒤 한 번도 태연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이 부분이 잠옷 수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마련했다는 점은 누군가에게서 입막음을 위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박성호는 가족들과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미숙은 아버지 사건 생각하기 싫다. 왜 자꾸 옛날 일을 끄집어내려고 하느냐며 극도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차남 박성진 역시 형, 이제 와서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이미 범인은 징역을 살고 있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막내딸 혜연은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녀 역시 뾰족한 조언은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며 더 이상 이 사건이 가족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성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판사로서 명예를 지키고 싶은 것 이상으로 아버지의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더욱이 30년간 누군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정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신의 삶이 허상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에서 또 하나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박동훈이 사건 당일에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을 넘기려 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그의 통장 출금 기록에
그날 큰 액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당시에는 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인 동기를 단순히 가게 운영 과정에서 빚 문제나 다툼 정도로 추정했고 돈에 대한 부분은 크게 조사하지 않았던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버지가 누군가와 금전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 박성호는 아버지의 옛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정적 단서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때 내 아버지랑 좀 껄끄러운 사이였던 사람이 있었어라고 토로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박성호의 외삼촌이자 이미숙의 친동생인 이도현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멀리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같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매형인 박동훈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게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도현이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채 박동훈이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도 갈등의 불씨가 되었지만 이도현은 공식적으로 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이미숙에게 이 사실을 넌지시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너희 외삼촌은 매형 죽은 뒤 너무 힘들어했고 그냥 멀리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도 안 난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박성호는 그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사건을 다시 거론하기 싫은 마음과는 다른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박성호는 어렵사리 외삼촌 이도현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삼촌을 마주한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도현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난 내 아버지를 해칠 이유가 없었다. 당시엔 분노도 컸지만 살인까지 할 만큼 내가 미쳤겠냐. 게다가 나는 내 어머니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의 말은 얼핏 듣기에는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떨리는 목소리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확답이나 증거를 얻지 못한 채 박성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롭게 어떤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외삼촌 이도현이 여러 해 전 누군가와 계속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당시 수사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었다고 평가받는 경찰 출신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사건은 박성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뜩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현뿐만 아니라 거액의 돈이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 경찰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세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정황.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그럴수록 박성호는 더 깊이 파헤치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신자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속 목소리는 낮고 떨리는 남성이었습니다. 판사님, 예, 혹시 이세준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계십니까? 전 옛날에 박동훈 아저씨 사건 때 잘못된 증언을 했던 목격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경찰의 압박과 금전적인 유혹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후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를 떠났지만 최근에 병을 얻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죄책감으로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증언은 박성호에게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어쩌면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남성은 증언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누구였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도현이라는 분과
경찰 관계자 한 명이 제게 접근한 건 사실입니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둘 다 동석한 적은 없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제안을 했지요. 빨리 떠나라고, 그리고 재판에서 이세준이 가게 부근에서 수상하게 맴돌았다고 증언하라고 했어요. 난 무슨 무서운 단체라도 있는 줄 알고 겁이 났습니다. 그때 난 돈도 필요했으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내 큰 죄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듯 했습니다. 만약 이도현이 박동훈 살해 사건에 개입되어 있고 경찰까지 연관되어 있었다면 이세준은 철저하게 누명을 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꽤나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성호는 아직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목격자의 고백만으로는 법정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 목격자의 자백 내용을 서류로 받아두고 변호사와 협력해 재심 청구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30년 전에 이미 확정 판결이 났던 사건이라 재심을 청구하려면 매우 높은 문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증거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자백이 인정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판사인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동료, 검사와 변호사들을 통해 공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교도소 병동의 이세준은 날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박성호는 종종 그를 찾아가 재심 절차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세준은 제가 누명을 벗고 나갈 날을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맑은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박성호에게는 더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재심 청구를 위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미숙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상태가 위중해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병실을 지키며 슬픔과 불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성호야, 사실 난 알고 있었다. 내 외삼촌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어. 미안하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미숙은 긴 세월을 가족의 화목과 안정,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그 사실을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시 박동훈은 이도현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그날 밤에도 둘이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박동훈이 거액의 돈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자 이도현은 분노했고 우발적으로 박동훈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커지자 그는 세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 이세준의 물건을 흘려두었습니다. 그 물건은 평소 이세준이 떨어뜨린 것을 주워뒀다가 악의적으로 현장에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숙은 사건 직후 집에 돌아온 이도현의 옷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고 정신이 혼미했던 그녀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이도현은 울며 내가 실수로 매형을 죽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면 너희 가족도 다 망가진다. 아들, 딸 인생도 끝이다라며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미숙은 자신과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피했던 것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어머니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원망했고 증오했던 30년을 미워했던 아버지의 원수가 사실은 무고한 이세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짜 범인은 가까운 혈육인 이도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그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못했다. 널 비롯한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 난 너무 겁이 났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진 박성호는 한동안 병실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품었던 의구심. 어쩌면 이건 너무 간단하게 결론이 났다고 느꼈던 그 예감이 바로 이 끔찍한 사실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이세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까?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다면 하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박성호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 진실을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재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도현이 분노하며 자신을 찾아와 너 정말 이 가족을 파탄내고 싶냐? 라고 소리쳤지만 박성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이미 우리 가족을 파탄낸 장본인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죗값을 치르셔야 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재심이 시작되자 30년 전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가졌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부실과 비리 의혹까지 속속 보도되었습니다. 이미숙의 진술서, 목격자의 양심 고백, 그리고 여러 정황 증거가 함께 제출되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이세준이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세준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기나긴 법정 공방을 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성호는 그의 마지막을 지키며 진작에 알아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꼭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이세준은 이제 정말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새로운 증거와 자백, 그리고 이도현 본인의 자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세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0년 만에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나 여러 법적 쟁점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많았지만 결국 이도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되어 뒤늦게나마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박성호는 훗날 이세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그의 관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를 되뇌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세준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몇 명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대부분은 아직도 그를 살인자로 알고 있었다가 이제야 누명이 풀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로써 박성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이란 증거와 진술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때로는 부패하거나 잘못된 수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영원히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가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사법 체계 역시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말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평생 품었던 죄책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남은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박성호와 가족들은 사건 이후 서로 떨어져 지내며 각자의 상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비극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 비극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박성호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진 눈으로 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거만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복합적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판결문을 쓰는 손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태연 씨를 뒤흔든 30년 전 살인 사건은 뒤늦게나마 참담한 진실을 밝히고 막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세준은 결국 진실이 인정될 때쯤 세상을 떠났고, 진범인 이도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 특히 박성호는 그 사실로
이내 오랫동안 품었던 분노와 증오, 슬픔을 새로운 방식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뒷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세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족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30년간 감옥에 갇혀 살인범으로 낙인 찍혔던 친척이 이제 와서 누명을 벗게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지나버린 마당에 그가 무죄라고 밝혀져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세준의 몇 안 되는 지인 중 한 명이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와 접촉해 그의 억울함과 지난한 삶의 기록을 제보했습니다. 이 기자는 한때 범죄 관련 취재를 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험이 있었고 진실을 파헤치는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세준이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고 지역 청년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누명을 쓴 뒤에도 여전히 교도소 내에서 여러 봉사 프로그램을 주도했다는 점이 드러나자 기자는 이 사람은 정말로 살인을 저지를 인물이 아니었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서서히 이세준의 무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쩐지 이상하게 큰 죄를 뒤집어 쓴 것 같다던 옛 이웃들의 기억도 다시금 소환되었습니다. 30년 전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뉴스가 연속으로 보도되자 시민들은 비로소 진짜 범인의 정체와 무고한 이세준의 비극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몇몇 경찰관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정년 퇴직했고 일부는 여전히 현직에 있었지만 징계 수위가 낮았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볍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박성호는 그런 여론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재심 과정에 깊이 관여했지만 판사의 신분 때문에 노골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법정 안팎에서 사람들이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이세준의 추모식이 작게나마 열렸습니다. 정식으로 법정 무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뜻이었고 과거에 그가 돕던 청년회 멤버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저는 법을 공부하며 반드시 정의는 실현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진실은 감춰졌고 무고한 분이 사경을 헤매며 죄인의 굴레를 써야 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일원으로서 너무 늦게 그 억울함을 알아들여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만 고인이 된 이세준님께서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빼앗긴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 사회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숙연히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성호의 가족들도 일부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이미숙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였지만 아들의 곁에서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을 죽인 진범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닫았던 과오에 대한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진범인 이도현은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회한과 후회 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 생을 망가뜨렸는지 실감한다며 매일같이 참회를 적은 편지를 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편지 내용은 바깥 세상으로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은 딱 한 번
박성호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 내 아버지와 너희 가족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다. 나 같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끝까지 진실을 인정하고 형을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편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된 뒤 박성호는 판사 생활을 지속하던 중 점차 인간적인 시선으로 법을 바라보는 태도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곧 정의라고 믿었던 과거의 자신에서 벗어나 법은 정의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이며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와 진술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에 진심을 다해 귀 기울이는 쪽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러한 태도 변화는 주변 법조인들에게도 인상을 주었고 때로는 일부 검사나 변호사들이 판사님이 너무 감정적이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연시 사람들은 서서히 30년 전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지역신문과 방송국에서는 법의 사각지대, 수사기관의 부패, 오판의 문제를 주제로 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이 주제는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일부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오갔고 부실 수사와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이 검토되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사법 시스템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박성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세준 가족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세준의 남은 가족들은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컸지만 박성호가 진심으로 다시 수사를 파헤치고 재심을 이끌어내었음을 알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늦은 만남이었지만 이들은 서로 서툴게나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 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록 세준이 오빠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이라고 울먹이는 목소리에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상처 입은 이 사건은 결국 가해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쓴 이의 유족들까지 모든 이들의 삶을 뒤흔드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야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법적 공방,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 등 긴 시간 속에서 이 사건은 너무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세대에게 이 사건이 잊혀질지라도 기록과 기억은 분명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박성호가 기록한 재심 관련 판결문과 사건 일지,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 훗날 누군가는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을지 모릅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라 할지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와 결단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30년이 넘도록 파묻혀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까지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실은 당사자들에게 때로는 너무나 잔혹하고 밝혀져도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진실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거짓으로 얼룩진 평화가 얼마나 쉽게 또 다른 비극을 낳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이 사건을 통해 진실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삶이 부당하게 무너지고 있는 순간 누군가가 그 진실을 밝히려 한 발을 내딛는다면 그 작은 용기가 후일 가장 큰 정의를 실현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야기를 전하며 모두가 다시 한번 정의와 법, 그리고 양심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